안녕하십니까. IT 분야 컴퓨터랑 능력 2급 교육을 맡게 된 교육 강사 정용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컴퓨터랑 능력 2급에 대해서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컴퓨터랑 능력 2급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의 어떻게 시험을 보시는지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부하게 될 컴퓨터랑 능력 2급에 대한 시험은 전체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와 그리고 두 번째 실기 시험을 보셔야지만 정상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필기에 대한 시험은 전체 40문항을 준비돼서 시험을 보실 테고요. 그 중에서의 24개의 문항을 맞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게 될 필기 수업은 그 안에서의 두 가지 형태의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1과목과 2과목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1과목은 컴퓨터 일반이라 불려주어서 현재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컴퓨터가 무엇인지, 컴퓨터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 어떤 발달 과정으로 왔는지에 대한 사항과 컴퓨터 하드웨어라 불렸던 장치,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라 불렸던 각종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과 정보통신, 그리고 아주 많은 내용 중에서의 이번 연도부터 바뀌었죠. 바로 윈도우 7이라 불렸던 운영치에 대해서의 문제 20문제를 푸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될 2과목에 대해서는 스프레드시트라 불렸던 엑셀이라고 불렸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실기가 아니었던 문제를 통해 주어서 공부하실 텐데요. 전체 예 또한도 20개의 문제를 가지고서 시험 보시느냐. 전체 합치시면 40문제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합격된 조건을 보시면 24개까지가 합격이랍니다. 그런데 그 24개 중에서의 한 가지의 조건을 더 부여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내용 중에서의 과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과락은 뭐냐면 1과목에서의 시험을 무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의 20문제 중에서 20문제 만점. 완전 좋죠. 그런데 두 번째 보고자 했던 엑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20문제에서의 맞았던 문항수가 전체 5개랍니다. 합쳐보니 전체 개수는 25개라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4개의 문항이까지가 합격선이기 때문에 합격이구나 좋아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과락이라 불렸던 것은 각가지의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즉 개수로 보신다 하시면 8개 이상을 맞아야지만 여기 합격 안에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즉 아까 우리 보았던 두 번째 2과목에서의 5문제가 맞았습니다. 8개에 대한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총 개수가 25개이더라도 24개를 넘었던 점수였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과락지도 때문에 이분은 불합격 처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해 주어서 대한상공회의소 내에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을 때에 한 과목에 집중하지 않고 과목들 여러 가지를 골고루 공부하셔야 한다는 말뜻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될 실기는 간혹 물어보시거든요. 나는 엑셀을 잘하기 때문에 필기를 먼저 시험을 보지 않고 난 실기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필기에 대한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만 한해 주어서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이겠고요. 실기는 엑셀 2007이라 불렸던 버전을 이용해 주어서 보시는 실기 프로그램인데 그중 100점 중에서 70점까지만 합격 점수를 줄 수 있는 사항의 자격증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컴퓨터랑 능력 2급이라 불렸던 자격증에 대해서의 간략한 출제 기준과 합격에 대한 기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이어주어서 저희가 1차 시에서부터 공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1차 시에 대한 수업 내용은 컴퓨터에 대한 정의와 컴퓨터 발전 과정 그리고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단락이라 불려주었던 컴퓨터의 정의 및 구성이라 불렸었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컴퓨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곳이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알아볼 것은 바로 뭐냐면 컴퓨터라 불렸던 장치는 사람처럼 글자, 문자, 가나다라, ABC, 0, 1, 2, 3, 4 같은 모든 데이터를 처리는 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알고 있는 자료 형태는 전혀 가나다라, ABC, 0, 1, 2, 3, 4 같은 숫자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내용처럼의 이진수라 불렸던 이진수라는 것은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숫자이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장치일 수 있습니다. 허나 0과 1로만 되어져 있는 숫자를 가지고서 아주 빠르게 연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글자, 문자, 숫자 형태를 다 처리해 주는 장치를 저희는 컴퓨터라 불릴 수 있겠죠. 즉 정의를 내린다 한다면 이진수라 불렸던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료를 처리해 주는 장치인데 사람이 원했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다른 말로 전자, 계산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와 연관되어 있는 용어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EDPS라 불렸던, 두 번째 GIGO라 불렸던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EDPS라는 것은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말 그대로입니다. 해석을 해본다 한다면 첫 번째 일렉트로닉 전기, 전자적으로 데이터, 자료를 프로세싱, 처리해주는 시스템, 장치, 그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기기라 볼 수 있겠죠.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해 주어서 자료를 처리해주는 장치를 EDPS라 불려주어서 이 용어와 컴퓨터에 대한 용어는 일맥상통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허나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용어는 바로 뭐냐? GIGO였겠죠.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자, GIGO는 바로 뭐냐? 저희가 알아둬야 될 영어 한마디 중에서 바로 얘 한 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베지라고 하겠죠. 다른 말로 하시면 쓰레기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GIGO는요. garbage in, garbage out의 약자였죠. 첫 번째 garbage라는 것은 쓰레기가 in, 들어온다면 다시 garbage, 쓰레기가 out, 나온다고 한답니다. 이 말 뜻은 뭐냐? 내가 컴퓨터란 장치에다가 뭔가 잘못된, 쓰레기죠. 잘못된 입력을 넣어준다면 garbage, 쓰레기, 잘못된 출력 결과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입니다. 입력을 잘 못 넣었는데 당연히 잘못된 결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기억합니다. 1 더하기 1이라고 불렸던 입력을 넣어주어서 출력된 결과를 얻고자 했었는데 예상을 하겠죠. 2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력을 1 더하기 1을 넣어서 결과를 2가 보고 싶었는데 1 더하기 1을 넣질 못하고 1 더하기 2를 넣었는데 내가 예상한 결과 2가 나올 수는 없겠죠. 즉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넣었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부분도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GIGO라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면 잘못된 입력에 들어가면 잘못된 출력값이 나온다. 다시 얘기해 주어서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잘못 넣었더라도 컴퓨터가 스스로 우리 이용자가 입력을 잘못 넣었네. 내가 입력을 잘못 넣어주었지만 출력은 사용자가 생각한 그대로 알려줘야지 절대 안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면 나왔던 수동성에 굉장히 중요한 체크하셔야겠죠. 수동성 뭡니까? 내가 명령을 준 대로만 움직여주는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입력값을 올바르게 넣어야지만 정상적인 출력값이 나온다 불렸던 컴퓨터는 사용자가 준 대로 결과를 주는 그런 수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IGO입니다. 예전부터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의 용어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표시를 해줄 줄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그 밖에 컴퓨터 내에서의 컴퓨터 특징을 마지막에 보신다 하시면 첫 번째, 자동성. 두 번째, 정확성, 신속, 호환, 대용량성. 자, 이 중에서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호환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여기에도 다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을 저희는 호환성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컴퓨터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주어서 내용해 보시면 이제 두 번째겠죠. 컴퓨터의 구성. 사실은 저희가 컴퓨터라는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자격증에 대한 수업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퓨터의 구성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 하드웨어. 두 번째 보시면 소프트웨어.
아마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드웨어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본다면 장치 또는 기계, 어떤 기기,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 덩어리들을 저희는 하드웨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의 몸과 비교해 볼까요? 사람의 몸과 비교해 보시면은 제 머리입니다. 어깨입니다. 허리, 다리입니다.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저희는 하드웨어라 불릴 수 있겠죠. 컴퓨터에 빗대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뭐 마우스, 아니면 뭐 프린터, 본체, 모니터 모두 하드웨어입니다. 한데 이 하드웨어라 불렸던 장치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컴퓨터입니다. 본체에게 물어보죠. 야, 좀 켜줄래? 눈빛을 보냅니다. 생각으로 어떠한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컴퓨터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 불렸던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어서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줌으로써 이 하드웨어라 불렸던 장치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겠죠. 즉 결론 내려본다면 하드웨어는 장치, 기계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며 소프트웨어는 해당 장치, 하드웨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줘서 아까 빗대어 볼까요? 사람 몸에 빗댔을 때 아까 하드웨어라 뭐랍니까? 사람의 몸이었었죠. 만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한데 소프트웨어 무엇입니까? 제 정신세계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방식을 저희는 소프트웨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분화시키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어떠한 장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나왔던 CPU, 너무나 중요한 장치죠. CPU는 사람의 뇌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뇌에서는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나 한 가지, 내가 팔을 들어 주어라, 다리 올려 주어라, 눈을 깜빡여 주어라, 피가 돌아가 주어라, 모든 명령을 주는 게 바로 CPU, 사람의 뇌입니다. 허나 이 뇌는 직접 숨을 쉬지는 건 아니겠죠. 직접 피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명령을 주기 위한 장치겠죠. 우두머리죠. 그 밖에 그 안에 하드웨어 장치는 주변 장치라 불려주어서 CPU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장치를 통틀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주변 장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세분화 지어볼까요? CPU는 다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짓습니다. 첫 번째, 제어 장치. 두 번째, 연산. 세 번째, 기억 장치라 얘기를 나눴죠. 이때 CPU라 불렸던 우리가 알게 할 수 있는 중앙 처리 장치는요, 사람의 뇌하고 빗대었었습니다. 명령을 주죠. 해라, 하지 마라, 또 명령을 줬으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제어 장치에서 수행한다고 하죠. 그리고 뇌는 또 뭐합니까? 1 더하기 1은 2이다, 2 더하기 3은 5였다 등등과 같은 계산과 연산하겠죠. 얘는 크다, 얘는 작다 등등에 대한 연산입니다. 연산 장치가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또 마지막에 뇌는요, 내용들을 담아둘 수 있는 기억을 할 수 있는 바로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뒤에서 저희가 단원에서의 하드웨어라 불렸던 단락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밖에 그 아래 보시면 나왔던 주변 장치, CPU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CD-롬, 그 밖에 많은 뭐 이동식 디스크 굉장히 많지요. 그 밖에 뭐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모니터, 스캐너 등등과 같은 입출력 장치를 저희는 주변 장치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드웨어라 불렸던 기계라 불렸던 장치는 CPU라 불렸던 뇌, 그리고 주변 장치라 불렸던 그 밖에 나머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내용 중에 한 가지일 테고요. 이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말이 어렵네요. 응용 소프트웨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요, 컴퓨터 안에서 컴퓨터 기계 장치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줬던, 옛날부터 이용되겠죠, 윈도우즈 계열들, 윈도우 XP, 현재 많이 썼던 윈도우 7, 그리고 윈도우 뭐 굉장히 많죠, 8 등등과 같은 이런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스템 소프트웨어, 윈도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소프트웨어는 그 아래서의 응용 소프트웨어라 불려주어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한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겠죠. 예를 들어 주어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뭐가 많이 이용되었을까요? 한글이라 불렸던 뭐 옛날에 이용됐죠. 한글 2007, 한글 2010과 같은 문서학습 프로그램. 수치 연산한답니다. 엑셀과 같은 것들.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요. 어떠한 보고를 하기 위한 것, 프레젠테이션이라 불렸던 파워포인트, 즉 내가 하고 싶었던 한 가지에 대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진 것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컴퓨터의 구성을 알아보아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각종 장치를 구분을 지어 보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사항은 다음 차시에서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라고 불렸던 장치 안에서의 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발달 과정,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컴퓨터는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컴퓨터라고 불렸던 장치가 자동 연산식이 되었느냐, 즉 전자식이냐 아니면 기계식이냐라 불렸던 두 가지 형태로 잘라줄 것인데, 현재 보시는 이 장치들은요, 일반적인 아직은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던 기계식 전자계산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런 장치가 나와 줌으로써 현재 우리 만들었던 컴퓨터가 기반이 됐던 것이겠죠. 첫 번째죠. 이 안에서의 중요한 사항은요, 어느 장치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던 장치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딱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이거든요. 먼저입니다. 톱니바퀴 계산기랍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름이요. 만든 사람은 파스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시면 교과서 안에서 수학 교과서에 보시면 수학자로서의 파스칼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톱니바퀴 계산기 만들었는데 어떤 원리였을까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시계에서 보시면요, 시분초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큰 톱니 한 개가 있대요. 그리고 맞물려 있는 작은 톱니 한 개가 있답니다. 한데 작은 톱니가 마구마구 돌아가 주어서 10번을 돌아가 주면 큰 톱니가 한 번 돌아갈 수 있답니다. 즉 우리가 십진수의 연산에 이용되었던 0부터 9, 그 다음에 올라왔었을 땐 10단위에 올려주는 것처럼 만들었던 계산기가 바로 톱니바퀴 계산기라 불릴 수 있겠죠. 해서 여기에 톱니바퀴 계산기를 다른 말로 치차식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주는 장치라 얘기해주면서 덧셈과 뺄셈만 가능합니다. 왜였을까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면 덧셈이라고 칠게요. 그럼 반대로 왼쪽은 누구겠습니까? 뺄셈이겠죠. 오로지 덧셈과 뺄셈 두 가지 형태로만 계산이 가능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라이프니츠, 참 똑똑한 사람이었었는데 파스칼이 만들어왔던 톱니바퀴 계산기의 덧셈과 뺄셈만 할 수 있는 국한되어져 있는 이 계산 기능에다가 곱셈과 나눗셈까지 추가해 주었던 사칙 연산기를 만들었던 바로 사람이 라이프니츠라 불려주어서 사칙 연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톱니바퀴 계산기 아까 공부했던 파스칼 만드는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가감승제라 불렸던 덧셈과 뺄셈 이외에 곱셈, 나눗셈을 추가해 놨던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바베지. 저는 이 사람을 감히 컴퓨터의 아버지, 바베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이용해 주었던 컴퓨터의 장치 시스템을 잘 보시면 입력을 넣었어요. 한 다음에 처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출력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처리할 때는 어떠한 기능 함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봤던 CPU의 기능에 보시면 제어라 불렸던 명령을 준답니다. 연산이라 불렸던 여러분들 계산이 이루어진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담아두셔야겠죠. 기억이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5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해주어서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되어질 텐데 이 기본적인 5가지의 그 툴, 이 5가지에 대한 방식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넣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베지라는 사람이겠죠. 저는 그래서 감히 현대 계산기 컴퓨터의 아버지, 외우기 쉽죠? 아버지 바베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당시 때에 차분기관이라 불렸던 장치와 해석기관 장치라는 것을 만들어 주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만들었답니다. 중요하죠. 바베지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홀러리스입니다. 이 홀러리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바뀌었네요. 홀러리스가 만든 사람이고요. 그 안에서의 만들었던 장치 이름이 PCS. 요거는 이렇게 바꾸셔야겠네요.
자, 홀러리스, 이 사람이 만들었던 PCS라 불렸던 천공카드 시스템은 뭘까요? 먼저 천공에서의 P입니다. 여러분들 사무기기에 보시면요. 어떠한 그 종이를 여러 개 묶어 놓으신 다음에 구멍을 한 번에 뽕 뚫어준 장치 있지 않습니까? 꾹 눌러주어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펀치라고 하죠. 구멍을 뚫어주었던 장치인 것인데 PCS, 펀치 카드 시스템이라 불려주어서 카드라 불렸던 종이 출력물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는 장치를 만들었던 출력 장치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하나의 외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 골프라고 불렸던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빵 쳤습니다. 1번 홀, 2번 홀이랍니다. 이때 홀 뜻이 뭘까요? 구멍이 되겠죠. 아, 홀러리스에서의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홀러리스의 앞글자 홀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내준 장치였구나. 그 구멍을 내준 장치는 무엇이다? PCS라 불렸던 천공카드 시스템이었다. 한 글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왔죠. 마크 1이라고 불렸던 장치는 에이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해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라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이 제일 잘 나왔겠죠.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파스칼의 톱니바퀴 계산기와 두 번째 바베지라고 불렸던 사람의 차분기관, 해석기관을 이용해 주어서 현대 전자계산기의 기본적인 틀, 원리를 제시했다.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